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는 방송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은 더 핫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 더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이럴 때일수록 시원하고 재밌는 게 생각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더위를 화끈하게 날려줄 오늘의 주제는 바로 폭염보다 핫한 스타들의 노출 전쟁입니다. 무더위 전격 탈출, 폭염보다 핫한 스타들의 노출 전쟁. 청룡의 여인 김혜수부터 무명 여배우까지 레드카펫 뒤에서 벌어지는 스타들의 은밀한 드레스 전쟁은 전 세계가 주목한 유소영의 과감한 노출 화보, 그녀를 스타로 만든 인생 드레스는 풍문으로 들었쇼. 지금 시작합니다. 방송가에는 깨지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몇 개 있잖아요. 예,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잠깐 웃음이 나네요. 노출 불변의 법칙을 뽑아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연예계 노출 불변의 법칙. 땡땡땡땡에서만 예. 벗는 스타들입니다. 아, 수영 씨가 왠지 알 것 같은데 뭘까요? 누가요? 수영 씨가 알 소영 것 씨? 같아요. 소영 씨 땡땡땡땡하고 연관 있습니까? 땡. 있구나. 땡.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 그 수위가 SNS. SN. 근데 SNS. SNS. 자, 어딜까요? 과연 네 글자. 정답은 바로 빨간 레드 카펫입니다. 야, 그렇지 않습니까? 레드 카펫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분들이 있어요. 독보적이시죠, 이분은. 예, 이분이 거의 최고이자 시초이자 저의 멋진 그 동료입니다. 자꾸 보고 싶어요. 김혜수 씨. 네. 자, 보세요. 워너비예요. 예, 오늘 정말 시원하네요. 아니,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네, 우리나라 여배우의 시상식은요, 김혜수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나뉘는데요. 네. 김혜수 씨가 이렇게 레드카펫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보고 선보인 게 사실 청룡 영화제 때부터예요. 네. 1993년부터 이 영화제의 MC를 맡았는데요.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볼륨감 있는 몸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굉장히 당당한 여성을 표현했었죠. 그래서 더 환호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레드카펫 위에서는 굉장히 약간 볼륨감 넘치고 섹시하지만 사실 실물로 이렇게 딱 마주하면 세상 청순하세요. 네. 순수해요,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예. 변신을 할 수 있는 여배우라는 게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당시 화제가 됐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지명도 높은 배우가 대중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쏠린 이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매년 파격적인 드레스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부터 해마다 굉장히 과감한 드레스 패션을 선보이게 되면서 김혜수 씨는 청룡의 여인이다 이런 아주 예쁜 별명도 얻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입고 좀 부끄러워하거나 이러면 안 사는데 네. 당당한 모습이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레드카펫을 통해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김혜수 씨뿐 아니라 이 레드카펫 때문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 김소연 씨인데요. 김소연 씨가 지난 2007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사진이에요. 네, 이 드레스를 입었어요. 사실 김소연 씨 하면 평소에 단아하고 청순하고 좀 단정한 이미지. 네. 저런 드레스보다는 약간 딱 떨어지는 정장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야말로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그런 드레스를 입게 됩니다. 이게 파이다 못해 그냥 거의 없는 예, 그냥 걸친. 걸친 뭐라 쓱 그럴까. 걸친 예. 그런 드레스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결국 김소연 씨는 레드카펫 그 위에서 이미지 변신에 대성공을 합니다. 네. 그 덕에 3년 만에 이 식객이라는 드라마로 복귀를 하게 돼요. 이어서 아이리스에서는 북한 이 공작원으로 출연해서 이 제2의 연기 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그때였어요. 예. 네, 이 드레스를 입기까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김소연 씨가 이 드레스를 입기 결정하기까지 정말로 수천 번의 고민이 그렇겠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간의 이미지를 완전 다 깨는 거니까요. 그래서 레드카펫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차에서 내릴 때까지도 막
벌벌벌 떨었을 정도로 아, 짐이 내려도 되나?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가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옷이 자칫 흘러내리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옷을 다 양면 테이프로 안에를 다 붙였다는. 그거 뗄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만큼 완전 무장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저 그때 인터뷰할 때 물어봤는데 김소연 씨가 이 사진이 사실 너무 고마운 사진이지만 당신 너무 힘들었다. 부모님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 드레스를 입었을 땐 사실 사연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여배우들이 미리 선점을 많이 하잖아요. 예. 3벌, 4벌, 5벌 정말 미리 다시 다 가지고 안 입을 건데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남 입는 것보다 내가 쥐고 있는 게 낫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도 해요. 이 전쟁입니다. 예, 전쟁이에요, 정말. 오, 그래서 명품이에요? 명품도 있고, 아니면 예. 그냥 개인 디자이너들 예쁜 것들은 다 네, 미리. 다 선점을 했는데 김소연 씨가 딱 받았을 때는 그 레드카펫에 설 수 있는 드레스는 이 드레스 하나였던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걸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좀 바뀐 거죠. 다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드레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드레스 전쟁이 여배우들 사이에서 난다는 게 이게 진짜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아니 왜 한 군데에서 해야 돼요? 메타가 3위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드레스를 취급하는 곳들이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사면 되잖아요. 왜 한 군데에서 그걸 기다려야 돼요? 드레스를 그러니까 드레스 샵 업체에서도 협찬. 이를테면 탑스타하고 연계된 그런 상황이 있는데 탑스타가 먼저 고르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고르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 처음 레드카펫 밟았던 게 전주국제영화제였는데 드레스를 고를 때도 사실 저는 당일날 골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캔디다, 캔디. 기다렸다가 이제 당일날 이제 샵에 일찍 좀 가서 이제 몇 개 이제 남은 있는 거? 거에 네, 거기서 이제 고른 거죠. 골랐는데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회사랑 얘기한 게 사실 나는 그냥 신인인데 막 롱드레스 막 입고 막 뒤에 이렇게 끌고 오는 거는 조금 약간 오반 것 같다. 그냥 신인이니까 신인답게 그냥 좀 약간 미니 드레스로 발랄하게. 그냥 발랄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저거예요. 저거다. 이야, 이쁘다. 골랐는데 사실 저게 여기가 꼬맨 거예요. 꼬매구나. 더 이렇게 밑으로 돼 있어요. 밑으로 되는데 나름 뭔가 좀 여맨다고 해서 여맨 거예요. 나름. 여맸구나. 근데 저게 그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어요.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검에도 올랐었어요. 네, 저게 한 거의 이틀 동안 맞아요. 실검이 올라왔어요. 실검의 여왕 또 아닙니까? 아니 진짜 소영 씨, 사람들이 저 사진 처음 보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작정했다. 사람 보듯이 보세요? 아니 아끼는 동생이었는데 과학길 걸이라는 생각이 나 못 봤었어요. 그래서 이야. 사람들이 작정한 거다. 저거는 실검을 노린 거다. 어.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무사히 넘어지지 말고 똑바로만 걷자라고 했는데 너무 떨려서 뭐 예를 들어 한 5분 거리를 한 2분 내려온 거예요. 너무 빨리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당당하게 앞에 보고 걸을 걸. 사진 보면 계속 땅만 보거든요, 제가. 그러네. 너무 떨려가지고 네, 떨릴 것 그랬던 적이 있어요. 박하나 씨는 그러면 레드카펫 드레스. 네. 저는 사실 되게 네. 보수적인 편이에요. 아, 그래서 보수적이구나. 나시 민소매도 잘 못 입었었어요. 민소매. 네. 음. 근데 이제 시상식 저는 처음이 이제 연기대상 시상식이었는데 저는 드레스 구하기도 쉬워요. 왜냐면 제일 무난한 걸 고르거든요. 제일 얌전한 거를. 그런 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난한 걸 찾다 보니까 이제 가져오기도 편하고 근데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니까 용기가 생기면서 조금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생겼어. 여기 나오네요. 이거 하나 씨예요? 이게 좀 저기 용기를 내야 되는 거. 근데 용기를 냈다고 그래도 되게 무난한데. 네, 저는 좀 파인 것도 아니네 저게. 저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잘 좀 너무 민망해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영화제에 초대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진이 찍힐까 막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그게 다르잖아 이 고민이. 그러면 그냥 여자 드레스 입어볼까? 그냥 여자 드레스 입어볼까?
그러면 형 입고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이고 형님. 그러니까 이게 극으로 가는 거지만 아이고. 모든 배우들이 거기 참가하는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을 합니다. 자, 근데 노출 드레스의 요 시작점이 있었죠. 사실 레드카펫 위에서 노출 드레스라고 뭐 수식어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분이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배우 오인혜 씨인데요. 이 드레스 하나 때문에 오인혜라는 사람이 정말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게 됐는데 2011년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현장이었고요. 오렌지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날이 사실 스티브 잡스의 사망으로 전 세계가 애도를 표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정말 스티브 잡스의 별세 소식에 다 집중이 됐던 때인데 하지만 실시간 검색어는 모든 걸 다 잠재우고 오인혜 씨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날에 레드카펫에 오른 사람이 어디 오인혜 씨뿐이었겠습니까?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다 올라갔었어요. 장동건 씨, 판빙빙, 김하늘, 김선아, 한효주 씨 다 올라갔는데 그 모든 스타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카메라 플래시셀을 받았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죠. 네. 그냥 한마디로 인생 역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이건 있을 것 봤죠, 같은데 네, 정말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냥 그날 당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는 거의 한 3일 동안 오인혜 씨 이야기를 전 국민이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그 오인혜 씨가 이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당시 소속사가 없었어요, 오인혜 씨가. 맞아요. 슬리피 씨 입존 입이 벌어져가지고 처음 봐가지고. 진짜? 처음 봤어. 입이 정말 여기까지 떡 벌어지셔가지고. 왼쪽은 안 이게 충격적이긴 해요. 근데 그 당시 소속사가 없었어요? 네, 오인혜 씨가 당시에 소속사가 없었어요. 네. 정말 햇병아리 신인 배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드레스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의상팀에 의뢰를 해서 겨우겨우 이 드레스를 구했습니다. 여기에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드레스가 사실은 오인혜 씨가 입기 한 5년 전에 백지영 씨가 한 시상식에서 입었었던 드레스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덜 파였었던 드레스죠. 그리고 5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드레스가 좀 낡아서 가슴 부분이랑 끈 부분의 끈이 좀 많이 낡아서 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인혜 씨가 이 부분을 직접 수선을 하고 직접 리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더 파격적인 옷이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인이 뜰라고 너무 저러는 거 아니냐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신인이다 보니까 사실 레드카펫을 걸어도 사진이 안 찍힐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사진 하나라도 더 찍히고 싶은 아주 그런 간절한 마음에 차라리 입을 거면 당당하게 입자라고 해서 이 드레스를 택했다고 합니다. 대체 오인혜가 누구야? 사실 저희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계셨어요. 예, 거기. 근데 그게 이제 배우들이 특정 호텔에서 이제 그러니까 협찬사에서 이렇게 같은 호텔에 다 묵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배우들 이렇게 다 지나갈 때 다들 예쁘다 예쁘다는데 갑자기 오인혜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서 다들 정말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 표정인 거예요. 다 입을. 예. 누구지? 그리고 났는데 이제 오인혜라는 신인 배우다.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인터뷰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들 오인혜 씨 전화번호를 받아서 다 문자로 저 어디에 누군데 이따가 인터뷰 가능할까요? 다 보냈어요. 저도 역시 보냈어요. 그래서 오인혜 씨 영화 상영 직후에 그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다 해서 막상 딱 뚜껑은 열렸는데 너무 약간 순수하고 약간 그냥 신인인 거예요. 수줍어하고. 예, 이게 사슴 같아요. 근데 사실 오인혜 씨의 드레스를 보고 오인혜 씨의 이 드레스야말로 레드카펫 노출에 있어서는 끝판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왔군요. 또 다른 끝판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2013년인데요. 사실 노출하면 여성분들은 앞쪽을 뭐 많이 판다거나 옆을 트인다거나 생각을 하는데 2013년에 나타난 이분은요. 등을 끝없이 팠어요. 끝없이 판. 저 밑에까지 아주 깊이 판 배우 강한나 씨입니다. 자, 네. 엉덩이가 보이네요. 네, 강한나 씨는요 정말로 파격적인 드레스를 선보였어요. 앞에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다 싶었는데 뒤를 보니까요. 이제 파여서 엉덩이 부분이 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보이려면
속옷을 입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상상력들을 또 불러일으키는 드레스여서 정말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 역시 강한나 씨도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이 드레스를 또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인터뷰 때도. 그 노출을 왜 하나 네? 생각을 해보면 네, 네. 물론 뭐 그 화제가 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이유가 좀 있고요. 네. 우리가 쇼핑몰에서 옷을 삽니다. 네. 그러면 쇼핑몰에서 봤던 옷을 내가 입었는데 전혀 다른 옷이 되죠. 네. 내가 사고 싶었던 건 다시 말하면 그 옷이라기보단 그 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 몸이 됐다는 것, 네. 그것은 굉장한 상품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주가 됐든 아니 뭐 영화 뭐 관계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욕망하는 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그렇게 노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마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런 노출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방송과 노출 불변의 법칙, 잘 찍은 땡땡 하나, 10작품 안 부럽다. 잘 찍은 땡땡, 이게 뭘까요? 김가연 씨 아시겠습니까? 광고죠, 광고. 또 하나. 또 영화. 영화 하나. 예, 예. 노출 땡땡이겠죠. 예. 화보. 잡지. 네. 네, 방송과 노출 불변의 법칙. 잘 찍은 화보 하나, 10작품 안 부럽다입니다. 화보하면 떠오르는 잡지가 있잖아요. 네. 있죠. 우리 유소영 씨도 모델을 했었는데요. 맞다. 군인들의 필독서라고도 할 수 있고 국내 몸 좋은 여자 스타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거쳐가게 되는 이 M 잡지. 그리고 이 잡지는 아마 그 연예인들한테는 새로운 뭐 인식의 전환도 될 수도 있지만 또 화제성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딱 공개되고 나면 하루 종일 실검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모델로 서나요? 예. 지금까지 이 잡지의 커버를 장식한 연예인들, 여자 스타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유성 씨도 계시지만 황정음 씨, 이효리 씨, 이수경 씨, 정시아 씨, 또 모델 유승옥 씨도 있고요. 또 당구 여신 차유람 씨도 있어요. 그 밖에도 운동선수도 있고 아나운서들도 또 찍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고 뭐 트로트 가수도 있고요. 정말 건강미가 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때부터 사실 남자들의 구독자가 1위일 거예요, 아마 이 M 잡지. 왜 그만큼 유독 군인분들이 봐요? 거기선 봐야 돼요. 왜요? 뭐 창구가 없어요, 그냥. 창구가 없어. 우리 유소영 씨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그 드레스 아니에요? 그건가요? 아니에요. 약간 비슷하다. 이거는 이제 표지 모델이었고 그 전에 처음 찍었던 거는 그 표지는 아니었어, 커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돼서 해외에서까지 그 사진이 넘어가서 이게 해외에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거는 소영 씨 같은데요. 표지 그거는 나도 집에 있는데 소영 씨인지 몰랐어요. 있으세요? 나왔습니다. 결국 드디어. 자신도 모르게. 저 하얀색 있으세요? 하얀색? 예, 저기 있는데 전 소영 씨인지 저 몰랐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뭐요? 이게 그 오른쪽에 빨간색은 그냥 일반 분들이 살 수 있는 거고 저 하얀색은 정기 구독하는 사람들만 다른 거였구나. 이게 9번이에요. 아니 커밍아웃 하다가 이 M 잡지 내가 정기 구독하는 거를 커밍아웃 하게 되네. 아니 내가 정기 구독해요. 야, 저 안에 것도 다 보셨어요? 다 봤죠. 저 안에 건 좀 숙여 놓거든요. 그럼 저것도 난 너 처음에 넌지 몰랐다니까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저 앞에 정말 대문자만 이렇게 유소영 써 있는데요. 그걸 자세히 안 봐요. 왜냐면 돈만 봐. 글은 안 읽고 글은 안 읽고 사진만 보는 거야. 사진만. 뭐 활자 따위야. 아니 외로워서 그랬어요.
아무래도 노출이 있는 화보니까 준비 기간이 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영 씨는 얼마나 준비를 하시고 찍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도 최소 한 달은 잡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연락 온 적도 있어요. 한 달 좀 안 돼서 한 2주에서 3주 뒤에 촬영인데 혹시 괜찮겠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찍겠습니다. 고 미룬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한 달 정도는 다이어트랑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섹시 화보를 찍습니다. 저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 잡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드카펫 때문에 이게 섭외가 와서 이렇게 섹시 화보들을 찍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연쇄 작용이네요. 네네네. 선순환. 네네. 사실 화보 제대로 하나 잘 찍으면 드라마 조연 뭐 10개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유소영 씨는 이 화보 찍고 나서 반응이 어땠어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 굉장한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를 좀 다르게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섹시랑은 좀 멀게 생겼는데 의외인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저 화보를 찍으면서 수식어가 생긴 게 이제 베이글녀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셨는데 저는 그 수식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약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훅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살이 찌거나 뭔가 조금 좀 덜 예쁘면은 막 자책하게 되고 뭔가 사람들 안 만나게 되고 집 밖에 안 나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좋은 수식어? 이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분은 누군가요? 예. 바로 가수 나비 씨인데요. 저 씨예요? 사진은 2016년도에였고요. 나비 씨가 화보 제안을 받고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섹시하기로 손꼽히는 여성들은 다 이 M사의 커버를 찍는다.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이런 섹시 화보를 찍게 돼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힙니다. 네, 그리고 또 화제를 모았던 그 표지 모델이 있는데 바로 배우 황승원 씨예요. 황승원 씨 같은 경우는 운동 열심히 했는데 어디 보여줄 곳이 없어서 찍었다라고 아주 유쾌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K본부 공채 탤런트 출신인 지주연 씨가 있는데 이분 이름만 들었을 땐 처음에 약간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진 보시면 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사람들이 내 이미지로 모범생, 딱딱함, 뭐 단정함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서 섹시 화보를 찍었고 좀 다채로운 이미지를 갖고 싶었다라고 화보를 찍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화보의 사진들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장면 자체가 나를 자극한다면 이 화보의 사진들은 뭐 자세히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포즈라든지 당시의 그 주변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주 묘한 상상을 또 여러 가지 상상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 화보의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보는 사람의 여러 상상 속에서 계속해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 해당 모델로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 여러 이미지로 소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좀 약간 노출을 통한 혹은 뭐 분위기를 통한 상상력을 자극한 이런 화보들은 아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여배우들 혹은 뭐 여성 모델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화보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개인 SNS에 이런 비키니 셀카를 올리는 스타분들도 많고 일반 여성분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저거 거의 금기시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을 마음껏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예.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이런 뭐 야한 사진, 노출. 또는 비키니 사진, 뭐 이런 수영복 사진 올리는 걸 남자들이 본다고 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남성분들도 보지만 여성들이 더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정말 얘는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그런 이제 아름다움을 찾는, 예전처럼 무조건 숨기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섹시미라는 것이 그냥 기존에 주어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는지가 몸에서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비키니 사진 그 하나는 몸에 대한 자랑뿐 아니라 내 어떤 삶에 대한 프라이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사진에 일단은 좋아요 이런 게 많이 찍히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관심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다 봐라 하고 올리는 거죠. 올릴 계획이 있어요? 올렸어요. 올리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이제 상반신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가 아, 그러세요? 아니 왜 내가 볼 때마다 없지? 오히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더럽다. 쪽지가 와요. 내려라. 네. 그래서 많이 줄였죠. 방송과 노출 불변의 법칙. 잘 되는 드라마에는 꼭 땡땡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 글자예요, 이번에는. 네. 혹시 뭔지 감이 오시나요? 수영장. 수영장. 아. 한겨울에도 나와야죠. 배드신. 노출신. 배드신. 키스씬. 노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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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잖아요. 드라마면 목욕신이 있죠. 목욕신. 요게 정답이죠, 샤워신. 네. 역시나 정말 이게 이 정답은 그대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한번 봤습니다. 네. 지난주 막을 내린 드라마죠.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도 이 노출 불변의 법칙이 적용됐는데요. 1회부터 박서준 씨가 샤워를 하는 장면이 등장해서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운동을 극중 김비서 역을 맡은 박민영 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박서준 씨가 샤워를 하면서 깊은 고뇌에 빠진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래? 고민은 화장실에서 하지 않나요? 보통 그죠, 보통 화장실에서. 현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정말 아주 찰나의 장면이었지만 박서준 씨의 이 폭풍 샤워 씬이 담긴 이 장면, 이 첫 회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흥행의 조짐을 보이게 되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샤워씬에 이제 그 전후가 있는데 바로 이 샤워씬 때문에 시청률이 오른 거는 바로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차인표 씨가 제일 처음에 요거를 하면서부터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뭐 트렌드처럼 남자가 샤워하면은 시청률이 오른다 하면서 쭉 이렇게 이게 시조죠. 그게 원조였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남자가 울룩불룩 이런 몸을 자랑하는 그런 또 예전에 백일섭 씨 같은 몸들이 오히려 더 근육질 같은 남성이었거든요. 이대근 선생님. 그렇죠. 약간 차인표 씨가. 곰과에. 네, 차인표 예. 씨가 아예 바꿔야죠 트렌드를. 예. 그렇군요. 그리고 톱 스타일수록 탈의 장면이 정말 빠지지 않는데요. 네. 일단 송중기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송중기 씨가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었던 작품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그거였는데요. 바로 1회에서 상반신 노출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복귀작이 태양의 후예였잖아요. 태양의 후예에서는 첫 회도 아니고 예고편부터 상반신을 공개를 해서 아주 이목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남자 배우들은 이 초콜릿 복구는 이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뭐 필요 요소가 됐는데 이 상속자들의 이민호 씨, 함부로 애틋하게 김우빈 씨 등 이 남자의 주인공이 벗으면 드라마가 잘 된다라는 이런 속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안녕 좋은 아침이야 내 너의 미소처럼 더 밝게 빛나 너를 만나고 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장마 같던 내 일상에 너라 무지개가 떴어 느린거린 걸음마치 정말 말 근육이네요. 네. 배우들은 아침마다 이 시청률을 좀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청률 떨어졌네. 예를 들면 송 오빠 오늘 희생 한번 하죠. 샤워 한번 할까? 네. 시원하게 한번 샤워할까? 이렇게 장난치기도 해요. 실제로 그 남자 배우들의 노출이 시청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 씨 이제 샤워실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요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요 방송이 나왔던 게 10시 9분입니다. 근데 요 시간 기점으로 1분 동안 시청률이 15%였어요. 근데 샤워를 딱 하자마자 15.6%로 올라갑니다. 0.6이 상승한 거예요. 샤워 시작한 이거 수도꼭지 틀자마자 0.1씩 올라가는 거죠. 예. 목 닦고 이러면 0.54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드라마 빅 있죠. 빅. 네. 이제 첫 해 이제 공유 씨가 사고로 상의를 이제 탈의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시청률이 수직 상승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 탈의한 전후로는 7%였는데 그 상의 탈의한 그 부분은 9%까지 올라가요. 영향이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네. 이게 우리 요즘 분당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 순간에 뭐 시청률 떨어진다 오른다 이게 다 평가받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샤워를 했더니만 오른다. 그러면 자주 잠깐 저 샤워 좀 자주 시켜주셨어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거에 공감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분들이 먼저 이거는 꼭 노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작진이나 감독한테 요청해가지고 촬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근데 주로 이제 여배우분들보다 남자 배우분들인데 이제 김희덕 감독의 그물이라는 작품에 유승범 씨도 전라 노출을 했었고, 아, 전라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박찬욱 감독의 박쥐에서 송강호 씨도 파격적인 전라를 했었죠. 그 최다니엘 씨도 치해복권에서 이제 전라 액션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의 내용상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인이 느끼고 먼저 감독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작품들이 좀 있죠. 방송가에는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이름을 알린 신인 스타들이 있는데요. 예, 전 요즘 가장 궁금한 분이 생겼어요. 이분의 연기를 보고 정말 실제가 아닐까. 사실은 맞아요. 어제도 홍석천 씨가 이분 보고 밤잠을 설치셨대요. 네. 예, 독전의 네, 씬스틸러 네. 진서연 씨입니다. 연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진서연 씨는 영화 독전으로 사실 얼굴을 좀 제대로 알린 네. 뭐 씬스틸러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 중에서 마약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보령 역을 맡았어요. 이 영화를 아마 보셨을 텐데 정말 진짜 약을 하는 것처럼 너무 실감이 나서 좀 약 먹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까지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저 배우 누굴까? 실제 사생활은 어떻지라는 약간 굉장히 궁금증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강렬하게 그 조진웅 씨가 몸도 뭐 모델 같고 뭐 그랬더니 모델들은 깡말랐는데 내가 그렇게 말라 보여 하면서 그 당당함 때문에 시선이 가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배우 진짜 연기 기가 막히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야하다라는 생각이 안 되고 진짜 마약하면 저런 몸이 굉장히 멋있구나 저 배우가 그리고 저 배우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구나 이런 딱 그런 생각밖에 없고 훅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네. 사실 진서연 씨의 이 파격적인 노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올해로 데뷔 11년 차인데요. 진서연 씨가 과거 2007년이죠. 영화 이브의 유혹 좋은 아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게 데뷔작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파격적인 노출씬 때문에 이 영화를 내가 또 한 번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고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노출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진서연 씨가 노출 때문에 영화 출연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진서연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배우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중에 여러 역할 다 맡을 텐데 캐릭터가 좋으면 하는 거지. 너 노출이 있어서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오히려 어머니가 진서연 씨에게 좀 더 뭐랄까요 세계관을 좀 더 확장시켜줬다고 네. 할까요? 뭐 그렇게 어머니 멋있다. 멋있네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서연 씨가 대범하게 이 영화를 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서연 씨는 데뷔작에서부터 오히려 더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했다고 했는데 왜 이번 작품으로 더 화제가 된 걸까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브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아마 그 약간 좀 에로틱 스릴러 장르로 아마 3부작처럼 이렇게 시리즈가 달라요. 예. 그래서 출연하는 여배우들이 각 편마다 한 3-4명씩 돼요. 근데 다 노출 연기가 있는 거라서 이 당시에 또 섹시 여배우로 또 주목받던 분이 서영 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더 집중이 많이 돼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또 볼륨감이 워낙 있고 뭐 이래서 이 당시에 되게 막 섹시 여배우로 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브의 유혹은 사실 영화 자체가 그렇게 흥행을 했다거나 막 논란이 됐던 이슈가 됐던 영화가 아니에요. 네. 독전 같은 영화는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뭐 여러 그 작품 내에서의 논란도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 이슈가 좀 됐던 거고 그리고 진서연 씨가 이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글쎄요 뭐 이게 노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서연 씨는 그 독특한 그 마약 연기 이걸로 사실 주목을 받았지 진서연 씨 몸매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글쎄요 뭐
그 관객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건 그 연기에 집중이 좀 돼서 집중을 받았던 것이지 꼭 노출 때문에 집중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감한 연기력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이혜영 감독이 말하길 오디션부터 남달랐다고 해요. 다른 이 역할이 사실 너무 세서 모든 역할 중에 가장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이 모든 이 오디션을 보러 왔을 때 모든 여배우들이 약간 교태 부리고 약간 섹시하고 그런 역만 정말 한결같이 다 했대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아, 이 역할을 대체 누가 해야 될까 정말 고민하다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왔는데 약간 좀 달랐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 카메라를 씹어먹는다고 그럴까요? 교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정말 너무 무서웠고 탁자를 확 다 밀어버렸었나 봐요. 조금 남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서연 씨가 맡은 역할이 여배우가 어떤 하기 힘든 조금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선택하기는 굉장히 힘든 역할이었어요. 일단 노출도 있었고 욕설, 폭력, 뭐 마약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강렬한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제작진은 딱 맞는 이 역할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고 역할을 소화할 배우를 찾는 데 있어서 약 1년간 오디션을 볼 정도로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그만큼 배역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맞는 배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예 캐릭터를 수정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바로 그때 진서연 씨가 딱 등장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진서연 씨 등장에 큰 공을 세운 톱스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배우 한효주 씨인데요. 네, 진서연 씨가 2012년 영화 반창고에서 한효주 씨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작진에서 보령 역할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이 소문이 충무로에 점점 퍼지기 시작했고 한효주 씨가 마침 제작진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진서연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언니가 깡다구가 좋아가지고 아마 보령 역할을 맡기면 100% 해낼 것이다. 반창고에서 친구 수방 네. 아, 네, 맞아요. 대원 역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제작진도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화제는 됐지만 사실 처음부터 진서연 씨의 이 분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노출이 일단 심했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장면이었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다이어트가 들어갔어야 됐겠죠. 그래서 혹독한 다이어트 끝에 3개월 만에 6kg을 감량하고요. 어쩐지 마르셨더라고. 근데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던 게요. 그 마약한 사람의 몸은 아까 홍석천 씨 말씀대로 약간 그냥 수축한 몸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촬영 당일에는 물 한 모금 안 먹고 수분을 정말 완전히 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욕 한 번 하고 화를 한 번 내다가 약간 이런 사람이 이게 정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극도의 이 예민함을 조진웅 씨가 풀었다고 해요. 극 중에서 보면은 가발을 쓰거든요. 가발을 막 뜯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정말 온 힘을 다해 화를 낸 거죠. 뜯으면서. 기사도 정말 많이 났잖아요. 특히 제일 많이 난 기사가 정말 마약한 거 아니냐는 기사가 났을 정도니까 배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더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진서연 씨의 연기를 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럼 술을 마시고 연기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서연 씨가 음주를 못한대요. 굉장히 세 보여서 말술 마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온몸이 새빨개질 만큼 음주에는 소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동안 술의 힘을 빌릴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보령 캐릭터 특유의 하이텐션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서연이라는 배우가 선택을 한 것이 음악이에요. 하드록 그리고 하우스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텐션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이분이 하셨나요? 네, 진서연 씨는 원래 독신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친한 친구의 지인이 남편을 만나서 90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돼요. 남편분은 진서연 씨보다 9살이 많은 남성분이고요. 남편의 일 때문에 올해 초에 독일 베를린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이나 이렇게 일정 같은 게 있으면 그럴 때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다 일을 하고 간다고 하네요. 제가 그 부부를
아세요? 아세요? 아주 얕은 친분을 갖고 있어요. 왜 그걸 이제 얘기하세요? 야,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사실 영화를 못 봐가지고 친분이 있으신데. 근데 뭐 정확한 건 이제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게 그 남편분이에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프랑스에서 프렌치 약간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 공부를 하고 온 친구를 알아요. 디자이너 공부는 아는데. 네. 근데 거기 인테리어를 해주신 거예요. 그 샵에. 그래서 뵀는데 엄청 털털하신데 알고 보니까 또 그분도 프랑스에서 인테리어 공부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진서연 씨가 가끔 거기를 오시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진서연 씨가 네. 라이더 자켓 입고 검은 헬멧 벗고 여자 최민수인데 야. 여자 최민수. 와. 옷들에. 생활에서 그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원래 엄청 털털한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영화에서 이렇게 막 센 캐릭터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어울리시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남편분이 그렇게 열린 사고 있어요. 굉장히 열려 있고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뭐 그 대본 딱 시나리오를 봤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해 잘 어울려 이렇게 바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독전이란 영화 자체가 수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출연하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어땠겠어라고 대본을 보여줬는데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네가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라는 반응에 선뜻 용기를 내서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해요. 남편분도 참 멋있네요. 아이는 있나요? 혹시? 지금 아이는 없고 네, 아직은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러면 외국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실 정도면 좀 이렇게 부의 축적을 어느 정도 하셨겠네요. 그렇죠. 뭐 유학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비행기를 먼 데를. 안 타보신 분처럼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멀리 타면 비싸지 않습니까? 기름값 많이 내야 돼요. 인테리어는 우리나라에서 파격적이고 과감한 노출 연기로 데뷔하자마자 충무로에 화제가 된 스타가 있죠. 네, 바로 2012년 개봉한 영화 은교의 여주인공 김고은 씨입니다. 은교라는 이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노인과 미성년자의 묘한 감정을 그리는 영화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파격적인 전라 노출이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고은 씨는 이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네. 사실 이 은교에 대해서 우리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씨가 오디션을 같이 봤었던. 그 300명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탈락한 299명 중에 포함이 돼 있네요. 은교 이 작품은요 1999년에 해피엔드를 만들었던 그래서 전도연 씨를 일약 스타덤에 올렸던 그 정지호 감독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김고은 씨가 이 은교라는 작품에 낙점이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와 그러면 제2의 전도연이 탄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영화판에 굉장히 컸었는데요. 당시 은교 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300여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도 한 장 제대로 없던 굉장히 평범한 학생 김고은 씨가 여주인공으로 낙점이 된 거죠. 그때 김고은 씨가 회사도 없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 붙자마자 이제 회사가 바로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지원을 한 거네요. 네, 뭐 그렇죠. 소개나 개인적인 학생이었으니까. 그럼 소속사 있던 연극영화과지. 배우들은 뭐가 됩니까? 물론 죄송해요. 지금 딴 길로 너무 드라마로 잘 되고 계시지만. 저희 이게 회사 그거 죄송해요. 은교역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은교역에 원래 이제 영화 제니준호 아역 배우 출신이죠. 박민지 양이 원래는 진짜? 원래는 제이가 갔었는데 노출이 너무 심해서 이게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뭐 이미 다 캐스팅되고 다 한 후라서 그렇게 좀 모르겠지만 김고은 씨를 처음 봤을 때 은교가 걸어온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은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 은교라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섹시하면 또 안 되잖아요. 왜냐면 순수한 고등학생과 노인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쌍꺼풀 없는 눈에 알려지지 않았고 흰 얼굴이 약간 조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출이 있었잖아요. 이 노출에 대해서도 정지우 감독이 좀 남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소녀의 몸을 가진 배우였다. 네.
오디션을 볼 때 몸을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운이 좋았는지 김고은이 딱 생각했던 그 원했던 몸매를 갖고 있어서 기뻤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박하나 씨가. 박하나 씨는 너무 섹시했어요. 어른 몸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데뷔작으로 그것도 아마 김고은 씨가 갓 20살 그 정도 된 나이에 파격적인 노출로 데뷔를 하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용기랑 감독님에 대한 믿음, 작품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진행의 내용에 따라서 그 믿음이 더해져서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고은 씨가 시나리오를 받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고은 씨가 일단 은교의 원작 소설을 부모님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내가 이 주인공 역을 맡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이미 이 소설을 읽은 상태잖아요. 아버지는 단칼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김고은 씨가 이렇게 인터뷰 때 얘기를 했는데 20분 사이에 아버지가 그 방 하나를 넘고 나오면서 폭삭 이렇게 늙어버린 그 표정이나 이런 분위기가 늙어버린 모습을 굉장히 미안하고 감사했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연기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도 그래도 갓 20살 된 소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라 노출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김고은 씨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도 정지호 감독이 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같이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연기 디렉팅까지 해줘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호 감독은 김고은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잘 됐을 때는 배우가 빛이 날 수 있지만 작품이 잘 안 되면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한테도 큰 타격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네가 할 수 있다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게 된 거고 김고은 씨는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배우에게는 참 용기가 필요한데 작품은 좋은데 두려움 때문에 작품을 선택을 못한다? 이것은 배우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모순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은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했다고 전해져요. 딸의 첫 데뷔작을 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셨는지도 좀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이거를 허락을 했지만 정말 온 가족이 다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다 봤고요. 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아버지의 말은요. 꼭 안아주면서 잘했다고 멋있다. 얘기를 해주셨다고 예. 해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얼마 후에는 아버지가 나는 너를 영화계에 시집을 보낸 것 같다 하면서 나중에 너가 진짜 시집 갈 때는 눈물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야,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영화계 내 딸을 준 거지, 뺏긴 거지. 눈물 날 것 야, 같아요. 아버지가 멋있으시네요. 그러네요. 예. 아, 이게 무슨 영화 대사 같네. 영화계에 시집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김고은 씨가 또 영화에 남다른 그 또 눈과 재능을 보인 거는 또 아버지의 영향도 컸다고 해요. 아버지가 영화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와 참 많이 본 거죠. 그리고 수많은 DVD를 받고 배우를 꿈꾼다고 했을 때도 그냥 지지했다고 해요. 원래 김고은 씨가 자기는 연기를 안 하면 죽을 것만 같았다고 얘기했었어요. 정작 고민 많이 했던 김고은 씨는 자신의 영화를 어떻게 처음에 봤답니까? 은교 후의 인터뷰를 보면요. 네. 그냥 감사한 작품이에요, 김고은 씨한테는. 그리고 김고은 씨 평소에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정말 이 영화 찍는 너무 힘들었대요. 이제 노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정지우 감독이 디테일 장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결과물을 보고 나면 왜 그런지 또 이해를 하겠대요. 그 정도로 이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그렇지만 이 작품은 되게 고마운 작품인 거예요. 그럼요. 이 작품을 통해 김고은이라는 사람이 세상 밖에 나왔고 그것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 박해일이라는 선배와 작업을 했었고 거기 김무열 씨도 나오고 정말 김무열 씨, 많은 사람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이제 영화 작업이라는 걸 신예가 정말 뭣도 모르게 정말 주인공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해 준 거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찍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김고은 씨는 은교를 통해서 제49회 대종상 신인여우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제33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상 그 해에 나온 신인 여우상을 그냥 다 휩쓸었다고 보면 돼요. 그 해에만 6관왕을 차지를 했으니까 충무로 기대주로 시작해서 그냥 스타가 됐다로 뭐 정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몬스터, 그리고 차이나타운, 개춘할망을 통해서 또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도깨비. 정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내면서 연기에 대한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김가연 씨는 딸이 둘이나 있으시니까 더 어떤 생각이 드세요? 4살짜리 딸은 아직은 글쎄요. 근데 저는 큰아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는 반대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노출 연기든 뭐 이런 연기가 자신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약간 강인함이 있어야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 해봤거든요. 용기가 없어서 못 해봤는데 제가 제 딸을 이제 좀 파악하기로는 얘도 그렇게 견딜 만한 스타일이 아니다 싶어서 조언은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네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후에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본인도 못 견딜 거라고 아마. 아 그래요? 네, 약간. 저는 그지 같은 남자친구 앞에서 벗을 바에는 예술을 위해서 벗어라.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일리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네. 20대 청춘에 뭐 정말 남자친구 이상한 애 만나서 고생하느니 아트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그게 또 근데 또 멋있지. 엄마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300명의 지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시나리오 보고 한 거죠? 그럼요. 근데 그때는 노출이 있는데 석사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박하나 씨도.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노출은 안 보였어요. 아, 은교다, 이 영화. 근데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김고은 씨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스타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요즘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미스터 선샤인의 김태리 씨입니다. 네, 김고은 씨가 파격적인 노출을 한 후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죠. 도깨비를 통해 정말 톱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역시 김태리 씨 역시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2016년 영화 아가씨로 정말 화려하게 데뷔했어요. 당시에 노출신과 함께 동성애 장면이 있어서 사실 화제가 됐는데요. 역시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 확실하게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김고은, 김태리의 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김태리 씨 같은 경우에 이게 또 첫 작품이고 노출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비슷한 코드의 영화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김민희 씨잖아요. 얼마나 또 본인도 김 배우 상대 배우기. 같이 하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차별점을 좀 두기 위해서 몸 전체를 여러 차례 태닝을 하고 근육량을 좀 만들어서 약간 딱 비교가 되는 몸을 만들었던 거죠. 아가씨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굉장히 파격적인 김민희 씨와 김태리 씨의 배드씬이 있어요. 근데 김태리 씨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찍기 전에는 사실 고민이 없었는데 막상 찍을 때는 힘들었다라고 이 배드씬 자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첫 영화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위가 굉장히 좀 높은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감한 노출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의 그 당찬 소녀도 고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배우의 이 강도 높은 배드씬은 총 4일에 걸쳐 촬영을 했었어요. 네. 이때 그 배우들의 그 감정선을 잃지도 말아야 되고 몸동작도 사실 남달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촬영 스태프는 모두 밖에 나가 있었고요. 무인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김태리 씨가 출연한 영화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으로 맨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정말로 많은 관심이 쏟아졌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디션 참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오디션에 참가하려면 아주 마음을 단단히 굳게 먹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노출 연기가 가능한 여배우를 찾는다는 아예 공고문이 있었고 더 구체적으로 또 예시가 있었는데 김태리 씨가 출연한 영화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으로 맨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정말로 많은 관심이 쏟아졌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디션 참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오디션에 참가하려면 아주 마음을 단단히 굳게 먹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노출 연기가 가능한 여배우를 찾는다는 아예 공고문이 있었고 더 구체적으로 또 예시가 있었는데 노출 수위 최고 수준, 협의 불가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큰데요. 마음가짐으로는 오디션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오디션이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1,500명이 넘는 야. 사람들이 오디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김태리 씨가 수키 역으로 꼽히게 되면서 과연 이 배우는 어떤 사람이길래 낙점이 됐을까라고 궁금증이 굉장히 컸었죠. 이것도 은교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신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배역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이 됐는데 연기 수업을 혹시 그동안 꾸준히 받으셨던 분인가요?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 김태리 씨는 사실 연기 지망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꿈은 아나운서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경희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을 해서 마트에서 두유도 팔고 또 카페 사장님 권유로 커피도 만들고 카페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아주 평범한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주 우연히 연극 동아리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연기라는 것에 대한 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태리 씨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회생활을 확실히 좀 빨리 한 사람의 그 느낌이 묻어나요. 자기 생각을 굉장히 당차게 이야기하고 또 똑똑해요. 말을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혹은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참 매력 있는 배우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박찬욱 감독 역시 그 김태리 씨의 당돌한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당시 오디션 참가했던 그 김태리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주눅들지 않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캐스팅 이유를 밝혔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김태리 씨 이제 오디션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당연히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박찬욱 감독이 되게 높게 당당하게 와주신 것 같다라고 캐스팅 비하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태리 씨의 이러한 당당한 모습은요, 촬영장에서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거장이잖아요. 그런데 김태리 씨는 이 거장의 디렉션에도 왜요? 라고 물으면서 꼬박꼬박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은 이렇게 김태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태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배우가 아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박찬욱 감독은 결국 김태리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감독님이 그런 대화 되게 좋아하시고 함께 아이디어 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김태리 씨 역시 김고은 씨처럼 타고난 선택으로 정말 배우로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네. 데뷔작이죠. 아가씨를 통해서 37회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을 받게 되고요. 생애 첫 영화로 칸 영화제에 입성하면서 배우로서 정말 화려하게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김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은교를 촬영하기 전에 부모님께 미리 허락을 받았잖아요. 네. 물론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리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족한테 조금 더 당돌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예. 아가씨에 출연하기로 한 다음에 가족에게는 상의가 아닌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 성격을 말하기로 나는 그냥 다 저질러버리는 스타일이다. 그런 캐릭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출연도 영화 출연 역시 이미 저지른 뒤에 가족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서운했다고 하죠. 그럴 수 있죠. 자, 우리나라에도 연예인 부부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부부인데 노출씬, 키스씬 이거 상대방이 굉장히 신경 쓰여서 서로 뭐 양해라도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타 부부 커플이 네. 많은데 노출 연기를 꺼리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작품이 좋다면.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모델 출신 배우 부부인데요. 김효진, 유지태 부부예요. 정말 좋아하는 부부입니다. 멋있어요. 네, 정말 멋있어요. 잘 어울려.
예, 모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멋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꽤 여러 작품에서 노출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요. 두 분 다. 네. 유지태 씨는 영화 올드보이, 비밀의, 최근엔 드라마 굿와이프를 통해서 노출 연기를 선보였고 아내인 김효진 씨 역시 돈의 맛, 누구나 비밀은 있다, 오감도, 끝과 시작과 같은 작품에서 노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봤던 기억들이 좀 있네요. 네. 근데 저분들이 그 노출 연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다 네. 정말 다양한 그럼요. 연기들을 많이 네. 정말 잘하는 분들이라. 연기 속에서 노출 연기를 정말 잘했죠. 기억이 남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뭐 두 분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멋있는 약간 헐리우드 배우 같은 배우 부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로를 두 진짜 분은. 존중하고. 맞아요. 멋있어요. 김효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노출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데 왜 조효정 씨가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영화 후궁. 사실 이 후궁에 처음에 김효진 씨한테 출연 제안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김효진 씨가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노출 수위가 꽤 센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김효진 씨가 유지태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혼 직전에 이렇게 노출이 있는 거는 좀 찍기가 그렇다라고 거절을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유지태 씨의 말이 참 마음이 멋있는 게 예비 신랑이었잖아요. 이때 유지태 씨가 김효진 씨에게 작품이 좋으면 출연을 해도 좋다라고 오히려 다독여줬다고 하네요. 그러면 김효진 씨보다 약간 유지태 씨가 조금 노출에 대해서는 좀 개방적인 편인 건가 봐요. 유지태 씨는 굉장히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바라보는 뭐 아내의 직업, 뭐 프로페셔널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뭐 노출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개의치 않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일화가 또 하나 더 있어요. 2012년에 김효진 씨가 찍었던 영화가 돈의 맛이라는 영화거든요. 거기서도 노출신이 있었어요. 나름의 파격적인 배드신이 있었는데 남편 유지태 씨가 정말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바로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응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시점이 영화를 찍었을 때가 결혼 2년 차 신혼 때였던 거예요. 사실 신경 쓸 법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돈의 맛이 이제 개봉을 하고 뭐 그랬을 때에 가장 집중됐던 부분이 김효진 씨의 배드신, 노출신에 대해서 남편 유지태 씨의 반응은 어떨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했고 이런 질문이 역시 있었어요. 그때 김효진 씨가 말하기를 제가 영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남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응원을 해줬다. 그리고 연기라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뭐 노출신이나 배드신 이런 것들을 눈치 보고 결정하고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아마 유지태 씨는 노출 연기가 있다면 노출의 화제성보다는 나는 연기를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믿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2010년이죠. 영화 비밀에서 유지태 씨는 그 올드보이 이후에 오랜만에 6년 만에 윤진서 씨랑 또다시 재회해서 배드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영화가 굉장히 손정성을 노린 게 아니냐라는 말도 좀 많았고 정말 약간 좀 파격적인 또 그런 배드신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런 관심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정말 유지태 씨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배드신이 전부인 영화가 아니다. 배우들의 노출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은 일반 배우랑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사실은 조금 저도 궁금한 게 이제 노출신이 수위가 너무 높다 보면 아무리 좀 쿨한 성격이고 야 직업인데 뭐 해 이렇게 하지만 약간 뭐 좀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효진 씨는 유지태 씨의 배드신을 보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애교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한데요. 근데 반면 김효진 씨가 돈의 맛에 출연을 해서 영화가 개봉되고 났을 때 유지태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효진이가 정말 멋있는 배우로 보일 때 뿌듯함을 느낀다. 그렇지 않은 건 예술가답지 못한 것 같다. 라면서 아내의 직업 그리고 아내의 노출신에 대해서 엄청난 응원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최근 드라마죠. 이제 굿와이프에서도 유지태 씨는 영화가 아닌 드라마에서 이 섹스 스캔들에 휘말린 나쁜 남자 역을 맡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연 씨와 농도 짚은 배드신을 찍었다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됐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결혼도 했고 2014년에는 아이를 출산해서 아빠가 되신 거잖아요. 네, 아이가 있기 전과 후는 좀 배드신을 할 때 많은 생각을 좀 하고 부담감을 갖고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 부담감이 바로 아내 김효진 씨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유지태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사는 사람인데 이슈가 이런 쪽으로만 가면 혹시나 내 와이프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굿와이프 출연은 사실은 조금 망설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효진 씨가 굿와이프 대본을 보고 나서 응원을 해줘요. 연기로 잘 표현해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연기로 보지 자신 그 자체로 보지 않을 거다라면서 굉장히 또 힘을 줬다고 하네요. 굿 와이프에서 유지태 씨와 호흡을 맞췄던 전도연 씨도 네. 그 격정 멜로 하면 좀 잘 어울리시는 그러니까요. 편이시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감독들이 아직도 멜로 하면 떠올리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전도연 씨인데요.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하녀를 또 그런 파격 노출신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하녀라는 영화는요, 1960년에 고 김기영 감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약간 스릴러물이기도 했고 되게 감각적인 화면이 조금 화제였어요. 이 영화로 이제 전도연 씨는 이제 리메이크작이잖아요. 이 영화로 밀양에 이어 또 한 번 자신의 작품을 들고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게 됐죠. 네, 전도연 씨 데뷔 후 이미지 생각해 보시면 발랄, 깜찍, 뭐 귀여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99년 개봉된 영화 해피엔드 이후에 이 이미지가 정말 바뀌게 됩니다. 성숙하고 이제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는 이미지를 딱 붙이게 된 건데요. 아마 이 영화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없던 장르였어요. 치정 스릴러 극이라고 전혀 없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전도연 씨 이미지가 그 해에 초반에 내 마음의 풍군에서 시골 소녀로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풋풋한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여기서 바람남 유부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걸로 때문에 전도연 씨가 정말 이때 갑자기 본작급 여배우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충격이었죠. 해피엔드라는 영화에서 전도연 씨가 처음으로 과감한 노출을 선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첫 도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없는 더욱더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전도연 누드라는 제목의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아무래도 포커싱이 그것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었다고 하고요. 특히 여배우 딸을 둔 전도연 씨의 어머니 심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고 하는데 또 당시에 노출 영화를 찍는다, 노출이 있는 영화를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도연 씨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슴은 나오니?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어른으로서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근데 그 시대만 해도 그럼요. 거의 한 지금도 부모 입장이라면. 네. 그래서 전도연 씨가 그렇다, 가슴이 노출된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셨고 전도연 씨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나 시집 잘 보내려고 배우하도록 시킨 거 아니잖아 라면서 믿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 여배우의 노출에 대해서 정말 그 작품보다 노출에 더 많이 집중했던 그런 뭐 분위기도 좀 있긴 했는데 노출이라는 거 뭐 저는 전도연 씨가 아마 글쎄 한 단계 우리나라에서 뭐 약간 있었던 일종의 천장 같은 걸 한 단계 부숴버린 획기적인 작품이었고 굉장히 큰 결단을 했던 분이 저는 전도연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전도연 씨도 지금 그 이후에 정말 뭐 연기로서 작품으로서는 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연기자 또 여배우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여자 배우가 노출 연기나 그런 성적인 연기를 할 경우에는 과거에 그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뭐 뽕, 시바지 이런 그런 이미지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남겼다면 전도연 씨가 한 연기는 노출 연기가 그야말로 진짜 연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기라는 분야에 포함이 되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드라마든 영화든 노출 연기를 통해서 진짜 연기를 보이는
배우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전도연 씨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장르의 영화를 소화해냅니다. 그 중에서도 뭐 노출이 포함된 영화도 있었습니다. 뭐 보면은 한여, 스캔들, 남가여, 너는 내 운명 등 수많은 작품에서 관능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입니다. 네. 예, 한여를 찍을 당시만 해도요. 와, 전도연 또 노출 수위가 얼마까지일까 궁금증 그리고 스틸 사진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전도연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표현해야 할 때 아직도 내 몸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해요. 네, 전도연 씨가 최근에 출연한 영화 남과 여에서도 공유 씨와 배드씬이 있어요. 개봉 당시에도 사실 이 배드씬 자체가 화제가 참 크게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공유 씨는 이 작품에서 배드씬을 처음 찍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공유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도연 씨도 그렇고 이번 작품에서 배드씬을 찍은 거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노출씬이 제 기준에는 꽤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두 사람 다 노출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 당연히 배드씬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작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데뷔 40년 만에 과감한 노출 연기에 도전한 배우가 있다고요. 네. 예. 네, 바로 꽃중년으로 불리는 배우 백윤식 씨인데요. 네. 백윤식 씨는 1970년에 데뷔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차 배우인 거죠. 네. 그런데 첫 노출 연기가 2012년에 개봉한 돈의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기까지, 이 노출을 하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분은. 예, 이 작품에서 정말 첫 노출인 만큼 준비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극 중에서 보면 필리핀 여배우와의 정사신인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보이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백윤식 씨는 다른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체력 관리에 힘쓰는 등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본인의 소감이 좀 궁금하잖아요. 생애 첫 노출씬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었더니 정작 노출이 많지 않아서 노출이 그렇게 좀 많이 산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저 오늘 좀 뒤풀이 가서 좀 담아가지고 많이 있으시군요. 예. 저는 노출이 많이 든 거를 기억이 나는데 다른 영화에서 다른 영화. 아마도 내부자들 예, 아닐까 맞습니다. 맞다. 예, 예, 싶어요. 예. 첫 노출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백윤식 씨가 조금 더 과감한 그런 노출 연기에 뛰어든 게 바로 내부자들에서의 맞아요. 그 장면이었었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였습니다. 이 작품이. 그런데 감독 그러니까 확장판까지 포함해서 900만 정도가 들었어요. 야. 굉장한 거죠. 네, 내부자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슬리피 씨가 아주 강력한 인상이 남았다는 그 장면이 바로 별장 씬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백윤식 씨가 고위 권력자로 나와서 노출 연기를 선보였는데 그때 보는 사람들, 관객들도 굉장히 숨을 죽이고 봤던 그런 씬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적나라해서 야함을 뛰어넘어서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적나라니까. 그렇죠. 사실 이 별장 씨는 관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된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박수홍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객들 사이에서는 좀 불편하다, 보기에 좀 힘들었다라는 평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의 원작 웹툰을 그린 윤태호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권력가들이 수치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노출씬을 넣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백윤식 씨가 데뷔 40년 만에 노출 연기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노출 연기 임하게 된 자세, 직업 정신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내부자들에서 이 노출신도 직업이기 때문에 난 한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배우 50년 차의 배우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 선택받은 직업이지 않냐. 선택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좋은 작품이면 다양한 캐릭터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노출 연기 또한 즐기면서 할 수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
하는 자, 배우는 정말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너무 자극적인 장면들은 본인도 그렇겠지만 조금 주저하게 되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요즘 세대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거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뭔가 수위가 높아야 뭔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조금은 그리고 이게 저희 프로그램만 봐도 자극적이죠. 자극적이고요.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좀 바뀐 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이제 영상물 이제 심의를 할 때 그냥 정해져 있었어요. 뭐 어디 부위가 노출되면 무조건 뭐 등급.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맥락을 봐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는 예전보다는 좀 다른 이제 문화적 수준이 되니까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등급이 많이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네, 드디어 기다리고 네. 기다리던 화제 코너. 황영진 기자의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네. 픽업 오셨나요? 오늘 그 스타들의 노출 전쟁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고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억울한 예, 예. 분이는 네. 보시죠. 전가요. 아, 유소영 씨군요. 풍문 픽업 출연을 지금 네. 요청하는 바로 이제 강예빈 씨를 좀 만나고 왔습니다. 강예빈 씨. 강예빈 씨는 뭐 최초의 옥타곤 걸로 유명하고 섹시 이미지, 섹시 아이콘으로 유명한데 여기 대해서 할 얘기도 있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강예빈 씨의 섹시함 지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예빈 씨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노출이나 성인 영화는 찍은 적도 없는데 이 섹시한 이미지로 굳혀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섹시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 섹시로. 네. 아, 쉽지 않은 아니 이렇게 건데요. 네.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진짜 일만했어요. 그리고 키가 164. 그래서 키가 컸잖아요. 엄청 컸네요. 네. 그래서 흑장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대학생 오빠가 제 얘기 되게 섹시하다. 이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처음엔 청순으로 데뷔했던 건 혹시 아시나요? 청순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열장 이래서 좀 청순한 얼굴이고 이랬는데 그때는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섹시한 이미지로 하다 보니 주목을 받았던 그냥 모든 해도 그냥 그때는 숨만 쉬어도 기사가 날 때였죠. 정말로 그 말이 옥타곤 걸은 뭘 하고 지내나 옥타곤 건 뭐를 먹나 제가 한 50번 정도 1위를 했던 것 같아요. 검색어를. 그게 좀 잘 돼서 어떻게 보면은 즐기고 또 이제 하나의 이제 또 나의 캐릭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섹시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 어필하는 게 노이즈 마케팅이다라는 얘기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그걸 굳이 밀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그때 방송할 때는 섹시미를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내가 솔직하게.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제가 있는 거죠. 캐릭터를 제가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따라와 주시고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뭐 강예빈이 섹시의 뭐 표본이다. 하지만 김혜수 씨 섹시와는 다르다. 질적으로. 막 이렇게 그 댓글들에는 많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중 섹시. 이 섹시한 이미지 때문에 좀 싫은 점이나 힘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그런 저와 다른 이미지는 아예 신이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솔직히 그냥 다 그냥 뭐 누구 꼬시는 씬, 뭐 불륜, 술집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나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저는 항상 그런 대본들이 많이 왔었었죠. 제일 피곤하기보다 좀 무섭고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조금 도가 지나친 악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 성폭행을 안 당하냐 얘는 뭐 이런 식의 대한 댓글들이 많아서 한참 너무 많이 무섭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힘들었군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많이 좀 무서웠고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또 많이 대중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러면 좀 이미지를 좀 바꾸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죠. 그래요? 어떤 네. 이미지를 좀? 저는 그냥 편안한 이미지, 그냥 편안한, 원래도 편안하게 대하셨는지 모르겠지 편안하면서 조금 이제 그래도 이런 막 섹시미는 좀 많이 버리고 싶은데 이게 조금 바로 쉽게 버려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진 찍을 때 그냥 이게 청순하게 찍다가도 갑자기 또 이렇게 꼬게 되고 막 이렇게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네네. 제 있던 이미지를 고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섹시미는 놔두되 또 다른 이미지들을 더 만들고 싶어요. 조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그 뭐 후배들이죠. 이제 섹시 컨셉을 노리는 후배들이 많아요. 조언. 항상 겸손하고 밥 잘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네네. 건강하세요. 아니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섹시한 이미지 친구들은 상처를 많이 받는 악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자기를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우선은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밥 많이 먹고 이렇게 금방 잊어라. 근데 금방 잊어라. 다 이제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예. 강예민 씨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여전히 예. 섹시하시네요. 저하고도 예능을 같이 똑같아요.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밝은 분이거든요. 네. 근데 노출 이미지 때문에 이런 섹시 이미지 때문에 본인은 고충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저는 네. 저 네. 그 힘듦을 이해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네. 왜? 미리 짐작하시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센 이미지. 그것 때문에.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안 세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강혜빈 씨의 뭐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내뿜는 컨셉이라든가 몸매 같은 것 때문에 많이들 조금씩 오해를 하시는데 강혜빈 씨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 활동을 제대로 좀 하면 또 다른 매력을 아마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예빈 씨에게 이제 노출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자신도 그동안 뭐 약간 좀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의상도 좀 입었다. 좀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뭐 자기는 이제 뭐 며느리 역할도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이미지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어서 섹시 이미지를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황영진 기자님 정말 이 찜통 더위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풍문 픽업에선 제보를 받고 있죠. 네,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황영진의 풍문 픽업 이걸로 제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풍문으로 들어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여름 열기보다 더 핫한 스타들의 노출 전쟁을 살펴봤는데요. 네. 여름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이슈가 되고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더욱 알고 싶고 궁금해할 풍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